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유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요즘 자동차 산업의 최대 이슈를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대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기아차 위험해. 참 오랫동안 그런데 위험한 네. 한 해 만에 얘기는 자주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에 이제 지표나 네. 자동차 생산량이나 네. 그리고 이제 파업이 네. 매년 반복이 되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등을 돌린 그렇죠. 모습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가 오늘 본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김종유 위원의 단 한마디의 결론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이 결론을 알고 우리가 그 중간 내용을 들으면 훨씬 더 알기가 쉽기 때문에 김종유 의원님 지금 이 현대기아차 안 좋다고 보십니까? 안 좋고 앞으로도 안 좋죠.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네. 예전부터 같은 스탠스셨어요. 항상. 현대차. 네. 네, 현대차에 대해서는 아마 한 1, 2년 전부터 좋은 얘기를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김영롱 앵커가 최대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를 기사를 좀 정리해 주세요. 예, 네. 당시에 이제 파업은 사실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이제 시청자나 국민 몫이니까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건들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파업이 이제 장기화되고 이제 강성 노조들이 너무 이렇게 활개를 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지표가 네. 세계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이 우리 너무 줄어들고 있고 네. 세계 5위를 계속해서 지켰었는데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라는 게 그날 당일날 이제 정부의 강성 노조 입장을 발표하면서 나왔던 지표고 네. 실제로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정부 측에서 통계를 내놨는데요. 뭐 이거는 팩트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11년 동안 저희가 글로벌 생산량 5위를 계속 지키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7월 들면서 6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올해 그러니까 연으로 봤을 때도 네. 5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이제 누적 자동차 생산량이 한 255만 대가 조금 넘습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중국과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독일까지도 네. 사실 여기는 어떻게 넘볼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인도가 저희보다 미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인도가 7월 넘어서면서 저희를 역경했고 멕시코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생산량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 보니까 네. 나중에 멕시코한테 이제 역전당하는 것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인도 같은 곳이야 내수 시장이 워낙 빠르게 이렇게 커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인도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모습이고요. 네.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멕시코는 북미나 중남미 쪽으로 진출이 용이하다 보니까 네. 이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이제 뭐 우리 현대기아차를 이렇게 앞지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 이제 그 중간에 끼어들자면 네. 저건 이 정부에서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부 쪽에서의 시각의 자료에 그렇죠. 불과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저렇게 국가별로 생산량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가 갖고 있는 아니죠. 현대기아차의 전 세계 글로벌 생산량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들어가서 생산하니까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중국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인도도 지역별로 보십시오. 뭐 거기에 뭐 온갖 자동차 회사들이 들어가서 공장 다 깔아놨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지금 외국 자동차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뭐 뭐 GM 대우? 원래 네. 대우 거였잖아요. 그 GM이 그냥 산 것뿐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르노 르노 삼성. 삼성? 그것도 네네. 원래 삼성 거였는데 르노가 가져간 네. 것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외 외국 업체가 들어와서 생산해내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현대기아차 생산분, 그다음에 르노 삼성이나 뭐 그렇죠. 쌍용이나 이런 데 생산분을 합치니까 네. 뭐 이거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수준은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브라질에도 뒤질 거고 멕시코에도 뒤질 거고 네. 멕시코가 저렇게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기아차가 저희가 생산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은 늘어나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늘어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때 이제 중국 진출에 뭐 교두보로 삼아서 우리나라에 뭐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뭐 땅값도 비싸고 네. 뭐 여러 가지가 그렇죠.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진출을 안 한 건데 그런 논리로 그 지적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이제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네. 저런 논리로 공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정부 측의 좀 알량한 그런 통계 조작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서도 제가
딱 그거를 직접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밑밥을 깔았던 것처럼 네. 정부가 현대차 노조 파업 그만해라 네. 라고 성명을 발표한 그날 네. 한 시간인가요? 2시간 후에 저거를 지표를 전에 네. 1시간인가 2시간 전에 지표를 발표하면서 현재 생산량이 우리 6위로 떨어졌으니 네. 파업 그만해라라고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물론 현대차와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너네가 이렇게 파업을 하면 할수록 네. 기업 측에서는 그러면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테니까 결국에는 너네 손해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근거라면 근거 중에 네,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도 방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도 네.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로자에게는 당장은 일자리를 뺏긴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자동차 업체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저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지금 현재 나왔던 통계가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어찌됐건 이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판매량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판매, 사실 생산량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물량은 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공장으로 이전하면 끝이니까. 해외 공장 네. 이전하면 거기에서 잡히는 거니까요. 근데 실제로 판매량은 사실 현대 기아차의 현재 상황을 극명하게 증명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판매량 한번 살펴봤더니 먼저 일단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잘 안 팔리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아예 안 팔리고 있는 건 아니고 네. 모멘텀이 꺼진 거죠, 모멘텀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세가 줄어들었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1도 판매량에 잡히겠죠? 그거는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적용하기 그래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네시스를 아니죠. 소나타를 한 대를 사면 네. 거기에 아반떼를 껴주겠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미국에서 네. 실제로 있었던 사례지만 그게 몇 년 전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긴 있나요? 네. 네. 아무튼 그거를 우리가 매출로 매출에 큰 변화를 주진 못할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볼게요. 원래 제네시스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차가 아니에요. 소나타예요, 소나타. 제네시스에 얼마 전에 톡 껴서 팔았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자체가 지금의 이제 G80이라고 나온 모델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제네시스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던 모델도 아니었을 뿐더러 네. 판매량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기 아반떼 껴판 것까지 포함해도 네. 그렇게 큰 숫자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네. 일단 저는 증권사에서 내놨던 리포트를 토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먼저 삼성증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팩트부터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중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을 좀 분류를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삼성증권에서 중국의 판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이 9월 승용차 리테일 판매가,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승용차들을 얼마나 많이 팔았나, 전체 승용차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31%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국 사람들이 승용차를 31% 많이 샀다는 얘기죠. 2013년 이후에 최고의 성장세인데, 그러면 이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많이 팔았을까? 보니까 현대차가 11%, 기아차가 한 30% 정도 팔았다는 거죠. 결국은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늘긴 늘었는데 중국 소비자들이 30% 늘려서 매수를 했는데 결국 현대차는 그 가운데 11%밖에 못 가져간 거죠. 그렇게 많이 팔진 못했다는 거예요. 중국 시장의 성장세보다 현대 기아차가 팔았던 성장세는 더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율을 살펴보니까 일단 중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은 폭스바겐인데 점유율 16%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2위가 GM인데 13%. 그 폭스바겐이 16%에서 23%로 증가했고 GM도 13%에서 14%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차는 점유율 4.8%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 우리가 보통 점유율이 낮은 그런 기업들은 성장이 더 크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한 대수가 적으니까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성장세보다는 현대기아차의 성장세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린 건 아닌데 별로 좋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 모멘텀 못 따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중국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SUV가 선호되고 있는데 네. 현대차 SUV가 그렇게 뛰어난 SUV들이 아니거든요. 정통 SU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 미들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승용차를 얘기하면 준중형에서 중형 사이에 머무르는 그 정도에서 이제
옛날 뭐 베라크루즈, 지금 뭐 네. 산타크루즈 네. 이런 네. 것들이 나오는데, 투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 정통 오프로더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경쟁 모델 누가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 그렇게 싸지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중국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제 그런 형태의 차들인데, 네. 아예 이제 고가차가 팔리던지 아니면 그걸 똑같이 만든 짝퉁 중국차가 팔리던지 네. 그 가운데 껴있는 중국차는 잘 안 팔린다라는 거죠.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 랜드로버를 뭐 똑같이 베낀 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보크 같은 차를 뭐 똑같이 네. 베낀 중국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팔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SUV나 픽업 트럭에서 상대적으로 뒤쳐 있는 이 현대차의 판매량 증가 요인이 미국이나 중국에서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은 어떨까?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은 사실 현대증권에서 지난 9월에 현대기아차의 판매가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수개월째 수요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실제로 그 판매량을 보면 미국에서 현대차가 9월 판매량이 4.1% 증가했고 점유율은 0.2%포인트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물론 기아차는 조금 다릅니다. 판매량이 1.2% 감소했고 점유율은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 좀 증가하고 기아차 좀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양호한 정도다라고만 평가한 건데, 그런데 현대증권의 의견이 더 중요해요. 이번 미국의 결과가 현대기아차 주가에는 중립적일 것이다. 뭐 왜냐하면 네. 다 뭐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 프로모션으로 판 거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그 그러니까 D 세그먼트에서 독일차하고 현대차의 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강하게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 사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려서 판 차의 중고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죠. 더 작살나겠죠. 네. 그러면 이 차에 대한 선호도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순환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옛날에 현대차가 차가 생각보다 작고 배기량도 작지만 연료 효율이 괜찮고 그다음에 써보니까 품질도 나쁘지 않더라.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현대차는 아니라고 끝까지 우깁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차와 미국 생산차가 다르다. 네. 어쨌든 뭐 똑같다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나라 차는 거의 풀옵션 상태로 네. 팔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옵션 대비해서 봤을 때도 당연히 이제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동안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는 해외 자동차들도 모두 엔진 다운사이징했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율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뭐 가격도 비슷하고 그러면 브랜드 네임은 자신들이 옛날에 비춰봤을 때는 이쪽이 훨씬 더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 이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그럼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지금 중국의 차량 선택의 이유가 대부분 SUV의 선택인데 이쪽에서는 뭐 현대기아차가 월등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요인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이제 준진영 차에서는 혼다의 약진이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연합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로 사실 성장을 하긴 했어요. 실제로 이 9월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9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시장 대비 성장세를 지속했다고 제목을 내놨기도 했거든요. 자, 유럽 시장에서 이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성장을 보였냐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현대기아차가 전년 동기 대비 11.7%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등록 대수가. 시장 점유율도 한 0.2%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쁜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감소한 자동차 브랜드를 보면은 폭스바겐. 이게 폭스바겐 사태가 어쩔 수 있다 없죠, 보니까. 이거. 네, 네. 그렇죠. 어쩔 수 없는데 폭스바겐 점유율이 1월부터 9월까지 1%가 줄어들었고 제너럴 모터스도 0.1%가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그때 기대를 많이 했던 게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서 현대기아차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졌었잖아요. 대체제가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 그때 그 기대대로라면 폭스바겐의 시장 점유율 줄어든 것을 우리 현대기아차가 가져갈 경우에는 수혜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가져갔는지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점유율이 0.2%포인트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네. 폭스바겐 타던 사람이 현대기아차. 현대기아차를 사진 않죠. 혼다를 산달지.
유럽에서는 대체제가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폭스바겐을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가 뭐 르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푸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코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폭스바겐의 대체제를 현대차라고 얘기하기 쉽지가 않죠. 네. 자, 그런데 이제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파업에 대해서도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데, 먼저 신영증권에서 내놓은 걸 보면은 파업 효과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결론이 좀 반전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그 현대기아차의 지난 3분기 출고 판매 대수가 현대차가 8.7% 감소했고 기아차가 1.4% 감소했어요. 네. 파업이 장기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난 3분기 이 현대 기아차의 파업 효과가 예상보다 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지금 나오는 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보면 파업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장기 파업이고 이건 단발성으로 지킬 수가 단발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발적으로 나오는 이슈 때문에 조정을 네. 받게 되면 그때 비중 확대하는 거 괜찮다라고 신영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 이제 현대차 파업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매년 나오는 이런 파업의 행태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이제 생각이 할인해서 본다면 구조적인 네. 문제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요인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대차는 뭐 글로벌 자동차에 비해서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네. 하면 그건 더 이상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그것을 얼마만큼 주가가 반영하고 있느냐의 네. 문제일 뿐이죠. 네.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게 구조적으로 이미 반영돼 있어서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면 그 얘기가 맞을 수 있는데 네. 글로벌 자동차에 지금 현대차만큼 싼 종목이 허다하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추가적으로 현대차가 거기 대비해서 더 마이너스를 받는 게 아니라면 네. 글쎄요. 뭐 이게 현대차가 과연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는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 산업은 뭡니까 지금? 자동차 산업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왜 전 세계 자동차가 모두 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느냐? 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아예 판이 바뀌는 그런 구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아마 원표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이 그림이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구글 들어올 수 있고 애플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 뭐 MS도 들어올 수 있고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테슬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러니까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동차 시장의 그 판도가 지금 이렇게 1, 2, 3, 4위 쭉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뒤집힐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자동차 시장 성장률 추이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네.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시장 자체도 정체란 말이에요. 어.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중국 자동차 시장도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갖고 있는 강점 뭡니까? 구동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션, 엔진과 트랜스미션. 엔진 네. 이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로 가고 자율주행차로 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미션은 뭐 전진, 후진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주차 의 세 가지만 그렇죠. 있으면 그럼 네. 미션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뭐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밟으면 그냥 쭉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션이 단기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차량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여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보면 이 구동계의 강점을 갖고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차지했던 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도 구동계와 관련된 부품사들은 작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에서 GM이 치고 나가고 있는 이유는 볼트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파리모터스에서 나오고 있는 이 볼트는 오히려 테슬라의 그 3 모델보다 더 먼저 네. 상용 거리가 거의 400km 가까이 되는 오.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아마 현대기아차를 밟을까봐 일반에게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있죠. 네, 그래서 차량 공유 서비스들만 살 수 있는 걸로 일단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굉장히 불만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볼트 같은 이런 차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판도를 바꾸는 게 일단 큰 네. 포인트죠.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그렇지 않아도 뭐 탑티어라고 해도 될지 모르는데 지금 네. 세컨티어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그럼 세컨티어 정도가 지금 그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에서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자율주행차로 넘어갔을 때 세컨티어도 안 될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어. 그 다음 문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체리엇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뭐예요? 이게 미국에서 셔틀 서비스거든요. 네.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 셔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구간을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데는 소용이 없지만 네. 미국처럼 대중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데에서는 저런 식의 셔틀 서비스가 뭐랑 연결되냐면 모티베이트라고 하는 자전거 서비스랑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전기 자전거거든요. 네. 그러면 전기 자전거로 저 셔틀이 도는 지점까지 가고 네. 저기다가 자전거를 주차해 놓고 저 오. 셔틀을 타면 미국도 자동차가 필수품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 그러니까 최근에 GM이 리프트라고 하는 자동차 공유회사를 왜 인수하고 있는지, 네. 구글이 우버와 왜 협력하고 있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네. 이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지켜봐야 될 요소들이 너무나 많지만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뀌면 자동차 전체 수요가 꺾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를 꼭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지만 네. 자동차가 오래 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 자동차 수요도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향후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굉장히 요동칠 수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지금 파업이나 하고 있고 네. 이런 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 나오는 모델들이 정말 뭐 아주 핫해서 네. 아주 혁신적이어서 글로벌 경쟁 모델을 모두 이길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대기아차는 여전히 조금 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저평가받고 있지만 글로벌 자동차랑 똑같이 같이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투자 메리트가 없다. 그러니까 뭐 바닥 국면에서는 뭐 조금 올라가서 박스권 정도의 매매를 보일지는 모르나 네. 이게 뭐 보유해서 과거 차정 때의 어떤 그런 영화를 누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영롱 앵커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원래 좀 그 김영롱 앵커도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셨나요? 저는 자동차 산업에서 부정적이라기보다 네.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는 아, 그래요? 예, 좀 그렇게 생각을 네.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위원님은 네. 이전부터 꾸준하게 그 네.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마지막에 했던 말이 딱 마음에 와닿는 게 파업하고 있을 땐가 그리고 이제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추스리고 있을 땐가 네. 그리고 또 소비자들에게는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경제직설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이제 계속해서 뭐 핑계를 댄달지 네. 아니면 어느 정도 변명만 할 때인가라는 생각은 계속 들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2030년에는 이제 뭐 가솔린이나 경유, 전기차 다 없애버린다는데 네. 우리는 아직까지도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3년 이상 뒤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요즘 심각하게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김영롱 앵커의 결론직설 한마디를 좀 내려주세요. 저는 네. 그래요. 방금 했던 말이랑 비슷합니다. 제 네. 결론직설은 무책임한 기업, 귀족 노조 모두 문제라고 했는데요. 네. 사실 노조도 사실 귀족 노조 연평균 연봉이 1억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계속 높여달라고 하고 있고 네. 기업 측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들을 계속 만든 게 기업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을 계속 다독여주지 못하고 네. 수출차와 우리 내수용차 뭐 계속 뭐 차이가 있다 얘기는 하는데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네. 이럴 땐가 싶어서 결론직설을 이렇게 내봤습니다. 네. 저희가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파업의 적부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아, 그렇죠. 예. 네, 아니고, 다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가 아닌데. 라는 우려를 좀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좀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그 하인리 법칙이라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커다란 한 건의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29건의 중형 사고, 그 이전에는 약 300건의 소형 사고들이 발생한다라는 법칙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판매량 그리고 판매량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세가 좀 주춤한 이런 것이 파업 때문에 생긴 단발성인 이슈가 아니라 어떤 큰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몇 가지 징후가 아닐런지 이런 것들은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김종일 위원이 투자의 관점에서 좀 한마디 해주시고 결론까지 내려주시죠. 네, 투자 관점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력 없고요. 현재 네. 가격이 싸지만 매력이 없고 사도 그렇게 크게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도 아직은 별로 없어 보이고 네.
그래서 자동차 주식은 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예전에 1년 전부터 얘기했던 종목이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한 게 만도인데 이 종목도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앞서갔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빠르게 너무 앞서가서 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나 이쪽에서는 당분간 만져볼 만한 종목이 없고 오히려 네. 자동차 관심 있어서 사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글이나 네. 애플이나 MS나 이런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대차는 한 고개 넘었더니 더 큰 고개가 기다리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 현대차 정말 현대기아차 위기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로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